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친구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요, 개념어의 끝이라는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국어라는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떤 강의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강의 소개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어떤 강좌인지, 나한테 이 강의가 꼭 필요한 강의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오신 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다 필요할걸요? 우리 친구들이요, 중학교 때 국어 배우면서 내가 이런 용어들을 몰라서 늘 국어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난 그리고 꼭 국어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이 뭐지? 이 말이 뭐지? 이러면서 계속 막혀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중학교 때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고등학교 때 국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어의 끝이라는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슉 올려보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시를 공부할 때도 시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교환을 보면 시적 공간이라든가 시적 대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속에서 다 제시한 것처럼 교재는 준비하셨죠?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만든 교재 꼭 구입하셔서 그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잘 듣고 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과 먼저 미리 보기부터 살피도록 할게요. 교재 보니까요, 일단은 맨 위에 어떤 선비의 그림자가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한편에 시가 있어요. 근데 요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라 선비는 아니거든요. 그림하고 좀 시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네와 함께 살아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도요, 저 꾀꼬리는 참 암컷 수컷이 정답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외로워. 쟤는 정다운데 나는 외로운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화자가 누군지,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시적 공간과 시적 대상과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살펴야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핵심 개념 잡기 들어가서요, 우리 화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자예요. 시적 화자,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근데 뭐예요? 화자가 뭐더라, 말하는 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맞아요. 시적 화자는 시 속에 말하는 이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의 대리인으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시인은 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중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얘를 통해 말하면 주제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신 말하게 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의 대리인이란 얘기거든요.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가공의 인물, 가상의 인물, 그게 바로 화자예요. 자, 그러면 더 알아보고 요거 좀 볼까요?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이 시 속의 화자가 되어서 일치할 수도 있고, 화자는 시 속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위에서 우리가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한 편의 시를 봤죠. 이게 이제 고대가요라고 하는데, 요 시를 보니까 실제로 유리왕이 그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노는 걸 보면서 나는 외로운데 쟤는 참 정답,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적 화자가 나라고 드러나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내 몸은 네와 함께해서 내 몸이라고 나라고 얘기했거든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시인과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서를 함께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시에서도 시의 정서를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정서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죠. 정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화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정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일단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서는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다가 시에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아까 외롭다며요. 유리왕이. 외로운 이내 몸은 외롭다 그랬잖아. 이런 경우는 표면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시의 화자가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요. 화자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서 은근슬쩍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독자가 알아서 어머머머 얘 이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외로운가 봐. 이렇게 짐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가 직접 드러났나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를 읽을 때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살펴볼까요? 긍정적 정서가 있고 부정적 정서가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 부정적인 마음가짐 잘 알고 있죠? 긍정적이라면 기쁨, 사랑, 만남, 소망, 동경, 희망, 극복, 달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정적 정서로 얘기하면 슬픔, 미움, 이별, 한, 절망, 체념, 분노, 외로움, 비판 이런 게 부정적 정서죠. 시험을 못 봤어. 괜찮아. 다음 시험엔 잘 보면 되지 뭐. 긍정적인 거예요. 시험을 못 봤어. 나 어떡해. 난 죽어야 돼. 이러면 부정적 정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태도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화자의 태도를 진짜 잘 물어봐요. 시를 읽으면서도 파악해야 되지만 이 시를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올 때도 이 시적 화자의 태도 물어보는 문제는 단골 유형이야.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이걸 찾는 거거든요. 일단 자연 친화적 태도가 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에 의지하거나 어우러지고 그걸 지향하는 걸 우리가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어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 동안 경영해가지고요. 초려삼간, 초가집으로 방 3칸짜리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옛날에도 집 사기가 어려웠나 봐. 그래가지고 방 3칸짜리 초가집을 만들었는데 나 한 칸, 달 한 칸. 어머, 달한테 방을 줘? 방세도 안 내는 애한테?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청풍이란 맑은 바람이에요. 맑은 바람한테 한 칸 준 거야. 그럼 방 3칸짜리 해갖고 나 한 칸 갖고 달한테 한 칸 주고 맑은 바람한테 한 칸 주고 나니까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산은 들여올 수가 없는 거야. 방이 3칸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둘러두고 봐야지 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 시조가 이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됨이 느껴지죠. 그죠? 옛날 시조에는 이런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가진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경적 태도는 대상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걸 그리워하는 것. 이런 건 동경적 태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3번째는 관조적 태도. 관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을 가만히 깊이 있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관조적 태도예요. 뚝방길에 앉아가지고 그 뚝방길에 막 날아다니는 물총새와 거기 막 물이 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를 썼다.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거리를 두고 차분히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은 비판적 태도. 비판이라는 말이 나쁘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게 비판적 태도예요. 그 다음은 냉소적 태도라고 해서 냉소가 차가운 웃음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태도가 드러나면 우리는 냉소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성적 태도. 시에서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시들에서도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 시는 꼭 한 편 이상은 공부합니다. 얘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거나 성찰하는 태도가 드러난 건 반성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바로
어조로 갈게요. 어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자 말에 드러나는 그 화자만의 특유한 말하기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의 느낌을 딱 보면서 이걸 보니까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하는 그걸 바로 어조라고 해요. 자, 어조에는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가 있어요. 성차별적 표현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다름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칠고 강한 느낌이 나는 단정적 말투가 쓰이는 시들은 남성적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요. 차분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어조는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용운 선생님 아시죠? 오척단구의 키도 되게 작으신데 독립운동가도 하시고 또 시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스님이기도 하셨고 키는 작으시지만 굉장히 그 눈빛은 아주 카리스마 그냥 막 살아계신 그분이 쓰신 시들을 보면 여성적 어조가 참 많아요. 굉장히 시는 여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머 시인하고 안 어울려 막 이러시는데 시인이 일부러 여성적 어조를 쓴 거예요. 그래야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적 어조가 꼭 여자 시인만이 쓰는 게 아니라 아까 화자는 가공의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주제를 드러내기에는 여자가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럼 여성적 어조를 쓰는 거예요. 차분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어조,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어조는 결심 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게 입장을 밝히는 시는 우리가 의지적 어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애상적 어조도 많이 나와요. 저 애가 슬플 애자예요. 그래서 쓸쓸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어조는 애상적 어조. 되게 이별을 노래하는 시에 이런 애상적 어조가 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찬적 어조가 있어요. 예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를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장점을 막 칭찬하고 기리고 내면 또는 외면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높여주는 것, 그런 걸 예찬적 어조라고 얘기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내가 막 찬미하듯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러면 예찬적 어조의 시를 쓰면 돼요. 그 다음은 풍자적 어조라는 게 있어요. 풍자는 사물의 부조리한 점,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조리한 점을 이렇게 꼬집어내는 거거든요. 대상의 모순이나 문제 등을 재치 있게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고, 해학은 삶의 애환을 익살스럽게 표현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건데, 애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슬픈 것만을 끄집어내서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학이라는 말 속에는 나와 동일하거나 또는 나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웃음 유발하는, 익살스러운 웃음 유발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풍자와 해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알아보고 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할 건데요. 풍자는 그래서 비판적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양반 사대부계층 등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막 굽신굽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을 많이 했겠죠. 어이구 지까지 것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속으로는 어이구 왜 저러나 몰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마당극과 같은 데서는 막 양반들을 놀리듯이 표현하면서 풍자적 웃음을 유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해학이라는 건 동정적 웃음, 아까 말했듯이 나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나보다 좀 못한 인물이 나와서 웃음 유발할 때, 우리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하얀 콧물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웃음을 갖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해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조에 나왔던 요 다양한 내용들 파악하시면서 풍자와 해학까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나왔던 건 영탄적 어조예요. 감탄의 형식으로 슬픔이나 기쁨과 같이 화자의 정서를 팍 하고 드러내는 건 우리가 영탄적 어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조들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 한 편으로 가서요. 이 시에는 어떤 것이 드러나 있나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녹여볼게요. 이육사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예요. 우리가 이육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또 이분의 형제들도 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집안 대대로 아주 민족의식이 강한 집안이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시들도 많이 남기셔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육사 선생님의 시를 많이 공부하게 되고요. 일제강점기의 저항시의 대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에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볼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방이라는 게 동방예의지국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났대. 왜? 일제강점기거든요.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야. 비가 안 오면 생명이 살아나갈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일제강점기는 절망의 시기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순간인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요 빨갛게 폈대요. 여기서 꽃이라는 시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시어예요. 그래서 저항정신, 일제강점기에도 일제 니들이 아무리 밟아봐라 내가 여기서 길을 꺾나 뭐 이런 식이죠. 강한 저항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극복 의지를 표출하는 거죠.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영탄저거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선 우리가 의지적인 느낌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북쪽 툰드라에도 이 북쪽 툰드라가 진짜 추운 데예요. 거기에도 찬 새벽은 고난과 그 시련의 상황에서도 그 눈 속 깊이, 눈도 얼마나 차갑니? 이 시 속에서 눈은 고난과 시련이야. 그 눈 속 깊이 꽃냉아리가 옴작거린대요. 아무리 추워도 그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이 피어난대요. 희망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대요. 이 제비라는 시는요. 길조예요, 길조. 그래서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온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희망찬 미래가 올 거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놓여 있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독립이 될 그날을 염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그 약속이요. 그러더니 한바다 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자, 광복을 이루고 난 조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고요. 항상 영탄적 어조가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이 시에서는 영탄적 어조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육사 선생님의 시에는 의지적 어조가 참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요거 힌트입니다. 나중에 시 공부할 때 이육사 선생님의 시야 의지적 어조 있나? 이거 찾아보세요. 거의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까요? 화자는 조국의 광복을 소망하고 있는 나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목숨을 꾸며 할 때 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서로 얘기하자면 희망의 정서 담겨 있고요. 의지적 태도 들어 있었습니다. 의지적 어조는 안 돼요. 퇴집이 안 돼. 태도도 의지적 태도고 의지적 어조예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상징적 시어들이 쓰였고 영탄적 느낌의 어조들도 쓰여 있었죠. 밝은 미래, 그래요. 조국 광복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과 신념이 담겨 있는 시였죠. 계절과 자연물을 통해서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화자의 의지와 소망이 드러나 있는 시였고요. 이미지가 대조되는 시어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 또는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대비시켰죠. 의지적 어조를 통해 조국 광복의 의지를 드러내며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시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땐 화자만 찾아서 될 건 아니고요. 이 시에 어떤 공간이 담겨 있나 이것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시적 공간이라는 건 시에 나타난 배경이에요. 소설 공부할 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찾으시죠? 시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시적 공간인데요.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일단 첫 번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거든요. 요 예는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하세요. 보니까 어찌나 화자가 바빴는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러더니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바쁘다. 그렇죠? 화자가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요. 화자가 이렇게 눈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시에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옆에 보니까 마을 골목이 보여. 마을 골목은 틀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도 보이고 꾀꼬리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 화자의 시선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나, 이걸 얘기하면 지금 말한 대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를 썼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적 대상 넘어가 볼게요. 시적 대상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나 소재가 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우리가 시적 대상 이렇게 얘기해요. 시를 읽다 보면 화자가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주되게 보고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주되게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적 대상이에요. 자, 이 시적 대상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파악할 게 있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 화자의 감정을 좀 더 객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대상인데요. 아까 유리왕 황조가 얘기했었죠. 여기 보니까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지금 대상을 보고 있어. 누구? 꾀꼬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꾀꼬리는 나한테 참 부러워. 왜? 니넨 정답거든. 그죠? 근데 나는 어때? 외로워. 니네랑 내가 달라요.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꾀꼬리를 바라보는 난데요. 여기서는 시적 대상을 우리가 꾀꼬리로 볼 수 있고요. 얘가 바로 객관적 상관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꾀꼬리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어. 근데 화자가 보기에는 나 외로우니까 니네 그러고 있는 것도 되게 다정해 보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된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더 알아보고 해서 감정이입물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 감정이나 정서가 그대로 투영된 거야. 자, 보니까요. 아홉이나 남아도는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접동새가 이산 저산 옮아가면서 슬피 운다는 거야. 왜? 내가 슬프거든. 화자인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피 울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물이야. 내 감정이 이러니까 너도 슬픈 거죠. 자, 내가 이별을 했어.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마음이 찢어져. 너무 슬퍼.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도 외로워 보여. 너도 외롭구나. 나도인데, 이러는 거. 이거 감정이입입니다. 사실은 그냥 걔는 외로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이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근데 아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내 감정과 똑같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야, 나는 외로운데 니넨 정답구나. 달랐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은 그런데 그중에 감정이입은 나와 감정이 일치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접동새가 된 누이의 한을 주제로 담아가지고요. 내 감정이 슬프니까 접동새 너도 슬프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은 이제 매개체라는 게 있어요.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매개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얘가요, 뭔가 시상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화자 정서를 확 불러일으키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성탄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말합니다.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눈이 내리는 거야. 자, 여기서 옛날의 것이라는 것은 눈인데요. 이 눈 내리는 걸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나 아팠을 때 추운데 그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 붉은 산수 열매 따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시의 전문을 보면. 여기서는 어른이 된 나가요.
그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이런 말로 쓰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시적 대상들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으니 우리 그럼 문제로 가서 적용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봐주세요. 보기에 제시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래요. 이미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이미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이미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 딱 느낌적으로 뭔가 절대적인 존재죠. 내가 예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예찬적 어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존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금결도 뭔가 순수한 아주 고결한 결정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어떻게 되니? 솔직히 되게 힘들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그만큼 천국의 사랑을 받아라 라고 일부러 임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여, 사랑이여, 아침볕의 첫걸음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밝은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님께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예찬적 어조가 드러나 있는 시를 한번 찾을까요? 예찬적 태도, 예찬적 어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춘뒷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엄마가 안 오셔가지고 얘가 이러고 있어요. 과거 회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회상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특별히 예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아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이 시는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참여시라고 해서요. 이 분단 현실은 외세로부터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 분단과 반대로 통일의 시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움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지적인 태도, 우리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일어날 것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뭔가를 막 예찬하고 있진 않아요.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객지 나와가지고 하자가 아픈 거야. 객지 나와서 혼자 사는데 아프면 얼마나 서러워. 그래가지고 의원을 만나서 의원한테 이제 맥 좀 짚어보고 했는데 그 의원이 알고 보니까 내 고향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왠지 너무 반가운 거야. 따뜻한 막 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찬적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정서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이 시는 벼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이 백성 하나하나로 보면 아주 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잘 쓰러지지만 이 작은 백성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면 아주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서로가 몸을 묶어서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래요. 민족의 그 공동체적인 삶을 보래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도 없으면서 죄인처럼 살아왔거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중들이 저항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민중들의 강인한 생명력 이걸 예찬적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1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개념어 편을 하면서 시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시들을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낯선 시가 나오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자꾸 맛보게 해드릴 겁니다.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는 있지만 예찬적 태도는 아니죠. 자, 2번 갈게요. 다음을 읽고 답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2번과 3번 문제. 나 35 될 때까지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애기 똥풀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까이 있는데
사소한 대상. 그래서 내가 잘 몰랐다 이거예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바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 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들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시인으로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고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스스로 반성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럼 애기 똥풀은 사소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존재를 돌보지 못한 화자의 부끄러움을 환기시키는, 그렇죠,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죠. 화자는 뭐뭐해요, 뭐뭐고라고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자, 거기 보세요.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저기 걸어간다고, 시를 쓴다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반성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빈칸 채워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과 이제 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어들을 짚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 시도 이어가고요. 시의 운율과 심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넘어오세요.